예,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이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세계 경제 이해해서 구체적으로는 세계 경제 동향과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차례는 최근에 세계 경제 동향 해가지고 주요국 경제 동향과 국제 금융시장 및 원자재 가격 동향, 그 다음에 향후 세계 전망,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세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세계 경제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세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금 프린트아웃에는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첨가한 슬라이드를 해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수출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수출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액이 GNI라는 것은 Gross National Income의 약자인데요. 우리나라 총 소득이 되겠습니다. 총 소득에서 총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3.9%, 약 반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이렇게 중요성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2,844억 달러였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413억 달러, 수출 금액이 14.5%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 240억 달러, 총 수출 금액의 8.4%,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619억 달러, 총 수출 금액의 21.8%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상대국은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조금 비중이 적은데요. 그래서 독일로 수출한 금액은 103억 달러, 프랑스 31.7억 달러, 영국은 53.4억 달러. 그래서 이들 국가의 동향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전 세계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선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은 유로 지역이라는 건 이제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대륙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이 이제 성장이 회복이 되고, 그동안 유럽 독일, 프랑스가 이제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한 5%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70년대 이후의 평균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 경제가 세계 경제가 5%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개도국은 한 7%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한 3%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세계 경제 규모, 각국의 경제 규모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제 2005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 환율 기준,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저희가 이제 경제 규모를 갖다가 비교를 하려면은 어떤 단위가 필요한데, 그래서 달러로 이제 지금 여기서 바꿔가지고 각국의 경제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그 시장에서의 환율을 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고요. 일단 PPP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면 그 물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든 물이라도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은 뭐 그런 게 좀 더 쌀 테니까 거기는 좀 더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또 비쌀 테니 거기는 조금 덜 가중치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가중치를 둔 환율이 이제 PPP 환율인데, 우선 시장 환율로 기준으로 보면은 역시 미국이 가장 규모가 큰 국가가 되겠고요. 2위가 일본, 3위 독일, 4위 중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1위 정도 바로 다음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PP 환율로 하면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중국이 이제 물가가 싸니까 시장 환율로 하면은 4위에 해당하지만은 PPP 환율로 하면은 2위에 해당하는, 세계 2위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일본보다도 거의 한 2배 이상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이탈리아 같은 데가 유로 지역인데, 이들 지역들이 어떠한 어떻게 경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2005년까지 경제 성장이 굉장히 양호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경제 성장이 이제 세계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자료가 나오면 3, 4분기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3, 4분기라는 건 이제 7, 8, 9월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12월입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10월부터 12월의 통계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3, 4분기를 보면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조금 수그러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2%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한 거의 10%에 가까운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로서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 경제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미국 경제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수출 등을 통해 가지고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성장 현상을 본 패턴을 가져왔는데, 미국이 최근에는 약간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 경기 둔화를 주된 이유로 해서 미국 경제가 최근 좀 슬로우 다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미국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장에 많이 기여를 했었는데, 미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도 좀 꺾이고 부동산 경기도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성장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경제에서 이야기할 때 경제 규모, 이제 어떻게, 이제 총생산 규모가 경제 규모를 이야기하고, 총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선 우리가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등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해외로의 수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경제의 네 가지 부분을 주로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요, 소비하고 기업 투자,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이 여전히 양호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조금 보여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경제가 3.2%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5%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5% 성장을 우리가 하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성장률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큰 규모의 경제가 사실은 3.2%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큰 경제가 3% 성장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4분기에도 5.6% 성장을 해서 이제 그러한 추세를 쭉 이어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기업 투자 중에 이제 민간 주택 투자 부분이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마이너스 10%, 11%,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예전보다 낮아지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산업 생산도 이제 저희가 산업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그것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해서 플러스면은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이전보다 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GDP 저희가 국내 총생산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을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다른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둔화될 것인가에 지금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를 보면은 계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건설 지출액인데 여기 보면 2006년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건설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착공 호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을 짓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집을 짓는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조정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똑같은 그림을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신축 주택 판매량 경제를 하다 보면 이런 데까지 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착공 호수도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로 경제인데요. 이제 유로 경제는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들 국가를 합하면 세계의 제2의 경제 규모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와의 관계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그래서 유로 지역 경제는 이제 이전에 독일 등이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성장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기업 투자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비도 따라서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성장률이 최근 한 6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을 올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 중반대, 2.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프랑스, 독일 등이 약간 좀 이제 주요 국가가 되겠는데, 유로 지역에서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이제 국내 유로 지역의 어떤 GDP,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생산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는 숫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0.8%인데 요거는 분기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 단위로 한다면은 곱하기 4를 해야 돼서 연 평균을 한다면 3.2% 정도 성장을 하는 셈이 되겠고요. 조금 이제 추세가 약화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2%대 중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수출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유로 지역의 성장을 최근 견인하는 것은 수출의 증가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는 실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유럽 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 실업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하고 밀접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기하고 밀접한 그 관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로 지역이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9%대 이 실업률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차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 8% 약간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유럽 지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이 5%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업률이 한 5%가 조금 안 되는 거 나오는데, 유럽 지역은 아직까지 8% 이상 실업률이 되니까 여전히 실업 문제는 심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일본 경제가 되겠는데요.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잃어버린 10년 해가지고 그 부동산 버블이 90년대 초에 꺼지면서 경제 성장이 이제 거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물가도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역시 일본 경제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 부분이 설비 투자가, 기업에서 이제 투자가 이제 확대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도 소비를 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숫자로 조금, 소비는 최근에는 감소했습니다, 좀. 근데, 숫자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분기 자료니까 이제 곱하기 4를 하면 연 숫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1, 4분기에는 0.7%니까 연율로 하면은 2.8% 정도 되고, 3, 4분기는 조금 이제 감소되는데, 연율로 하면 0.8% 정도 되는 그러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소비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신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민간 설비 투자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성장을 이어가는 동력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중국 경제인데요. 우리에게 중국 경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1의 무역 상대국은 현재 중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중국 경제가 지금 한국 경제에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수출을 아시다시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수출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산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우리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2006년에 10%대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60년대부터 고도 성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때가 연평균 한 7 내지 8%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세계 11위 이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요.
7, 8%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인데 중국은 10%대의 성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숫자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10%라는 게 이게 도저히 가능한 숫자인가?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어쨌든 그 10%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장하는 것이 무슨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 기반에 비해서 적정한 성장률, 우리 같으면은 한 4%대, 5%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3%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되면은 뭐 저희가 시설도 더 줘야 되고, 뭐 이러한 그 부대 시설도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정부에서 오히려 그 성장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 기업한테 이제 금융 지원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 정부가 경기가 너무 빨리 성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9%대의 성장을 3, 4분기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대네요. 10.4%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GDP 성장률은 10%대 이렇게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숫자가 참 놀랄만한 숫자인데요. 고정투자 증가율이라든지 고정투자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기계라든가 그다음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런 투자의 증가라든가 수출 증가율 그다음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율이 높고 또 놀랄만한 것은 물가는 그런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2%, 3% 이런데요. 지금 여기 그 숫자를 의하면은 중국의 그 물가는 한 1%대로 보인 그 숫자가 나오니까 물가 상승은 별로 없으면서 10%대의 성장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네 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주택 경기 하락으로 지금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경기 침체를 이제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세를 접어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유로 지역도 이제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여전히 그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별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각 국가별로 이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그 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혹시 너무 빨리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그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06년 들어가지고 2006년 중반 이후에 그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물가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2006년 한 중반 이후에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물가인데요. 미국의 물가가 이제 그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유가 하락을 반영해서 떨어진 것으로 그래서 지금 한 2%도 안 되는 수준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버블이 붕괴한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됐고, 좀 여기 이제 요게 일본의 모습인데, 일본의 요게 0%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물가가 오히려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가가 상승을 조금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제 경기가 그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는구나, 물가 상승을 했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약간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경제가 회복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한 2%대 지금 수준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동향이 되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주요국 이제 주가인데요. 지금 다우존스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되겠고요. 니케이 225는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나스닥도 미국의 그 주가 지수인데 주로 그 IT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그러니까 주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신산업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많이 포함된 그 주가가 되겠고요. 유로스탁스라는 것은 이제 유로 지역의 어떤 그 대표하는 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그 어떤 완만하게 여기서 조정이 5월 달에 조금 떨어지다 다시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말씀드릴 그 세계 경제의 불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도 이제 그 우리나라는 지금 그 원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수출에 문제가 많고, 그다음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그 원달러는 927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000원대를 하다가 지금 927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의 그 통화인 유로, 그 다음에 엔화, 이렇게 그 환율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이게 지금 그 유로 달러인데요. 지금 1.3 정도 되거든요. 요게 그 유로 달러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3 그 1유로당 1.3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뭐냐면 1유로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달러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달러 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고요. 지금 요거는 반대인데요. 지금 여기 그 N달러인데, N달러는 지금 118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8엔 달러니까 1달러를 주면은 118엔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는 게 이제 이게 그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는 유로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추세상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것이 그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상당 규모의 그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인데,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인데요. 미국의 그 세계의 대표적인 금리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세계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를 저희가 보통 대표적인 금리로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2003년 여기 이제 요쯤 되겠죠. 칠판 있는 데서 쭉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2003년 이후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99년, 2000년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버블이 붕괴됐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그 뭐 인터넷 주식이라든지 IT 관련 주식이 폭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라는 것이 그 미국의 그 신산업, 그러니까 IT나 뭐 인터넷 관련 그 주식이 많이 포함된 시장인데요.
그것이 그 5천, 주가지수가 5천 정도 되다가 2,500 정도로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가 그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은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해가지고 경기에 경기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 이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1% 초반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또 기업도 그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증가시킬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리를 낮췄다가 미국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쭉 올렸습니다. 이제 이 추세가 그걸 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쭉 상승세를 유지하고 하는데 그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그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년 만기 금리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오히려 지금은 4.6%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년 만기 T본드. T노트입니다. 예, T본드는 이제 조금 더 장기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간이 장기 이자율이 예. 단기 이자율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기존의 텀스트럭처 이론들랑 맞지 않아요? 이론이 모형들 새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텀스트럭처 이론이라는 거 혹시 이제 잘 안 들어보신 분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금리가 이제 기간 만기와 그 만기에 따른 그 금리 구조를 나타내는 걸 텀스트럭처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3개월, 2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만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3개월, 2년, 10년 이렇게 두고 여기에 이제 금리를 두면 보통은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금리가 더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제 장기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장기가 되면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많으니까 뭐 금리도 그동안 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가도 그동안 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단기 증권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단기 이자율이 낮고 장기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구조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러한 텀 스트럭처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단기 이자율이 낮고 장기 이자율이 높은, 여기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3개월 만기 이자율은 낮고요. 2년 만기 이자율보다 10년 만기 이자율은 그보다 높은, 이러한 것이 이제 통상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지적하셨듯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만기 이자율이 가장 높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다음이 2년 만기, 그 다음에 10년 만기,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그러한 경우와 그 반대되는 경우인데, 보통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그러니까 시장의 그 참가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단기 금리고, 장기 금리라는 것은 단기 금리의 이렇게 평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를 계속 3개월을 만약에 계속 하면은 10년이 될 테니까 그동안의 금리가 바로 10년 금리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현재 3개월 금리가 높고 10년 만기 금리가 밑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그럼 왜 금리가 떨어질까?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할 것이다. 이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텀 스트럭처가 이제 리버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런 역전 현상이 있는 것을 과연 통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시장 여건,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미국 그 경제의 불균형, 세계 경제 불균형도 관련이 됩니다만, 그 장기 금리의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니냐.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된다는 거는 미국 장기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 관계가 있으니까 금리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여건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통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금리 역전 현상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채권 시장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인데요. 원자재 가격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루미늄하고 동을 들었는데요.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곡물 가격은 굉장히 최근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해의 경제 동향을 중심으로 각 주요국, 그러니까 미국, 유로 지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 물가, 그다음 환율, 유가, 그리고 어떤 곡물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생산물에 대한, 주요 산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도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이제 한 4.5% 내지 4.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세계 경제가 4.5% 정도, IMF는 4.9%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비록 미국이 이제 조금 성장세가 둔화돼서 올해 한 3% 중반의 성장에서 내년에는 한 2.5% 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세계 경제는 여전히 4% 중반대의 양호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별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 중반, 아까 2.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택 경기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2% 중반대를 보일 것 같고, 유로 지역도 이제 2% 정도, 2.0%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전의 회복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경제 회복 기제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 9% 중반대의 고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내년도에 있다고 보이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기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사람의 관심이 미국의 주택 경기인데, 주택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 불균형의 급격한 조정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세계 경제 불균형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국제 수지가 큰 규모의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제 그 수출을 더 많이 하거나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환율로 얘기한다면은 환율이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이제 약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927원인데요. 927원일 때하고 예전처럼 1,000원이 넘을 때하고 927원이 되면은 수출업자 입장에서 그 달러와 표시하는 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만약에 1,000원을 우리가 벌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1달러가 넘게 돼야 되는데 가격이 예전처럼 만약에 1,200원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1,000원, 1달러가 안 돼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강세를 보이는 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갔을 때 그 때문에 수출이 이제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제 수지가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가는 한 65불 정도 내에서 이제 1배럴당 65불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핵 문제라든가 나이지리아에도 이제 나이지리아도 주요한 석유 수출국인데 거기에 정정이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이 이제 가중될 경우에 유가 불안이 재현되면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가가 이제 이렇게 쭉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8월 이후에는 급격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65불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 관련된 어떤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데, 향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 추이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증가를 해가지고 현재 약 3억 배럴이죠. 3억 배럴의 재고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충격이, 그러니까 어떤 공급 충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미국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그러한 대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니까 어떤 수급 상황에 어떤 좋은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주요 원유 관련 단체들인데요. 이 단체들에서 예상한 원유 수요를 보면은 원유 수요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원유 수요가 증가율이 앞으로 조금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원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 유가 전망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 요인이 양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란의 핵 문제라든가 나이지리아의 문제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위험, 어떤 특정 국가들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그 지역으로부터 이러한 위험이 이제 크게 증가되지 않는 이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안정 요인으로는 오페크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원유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미국의 재고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유 재고량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경기도 다소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유가가 좀 안정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위험 요인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 핵 문제라든지 이러한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 그 다음에 오페크가 이제 이렇게 원유 가격이 낮아지다 보면은 원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급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가가 앞으로 많이 상승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그 비오페크 국가들이 산유량 증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그 비오페크 국가들의 그 원유 공급 증가분인데요. 2007년도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원유가가 이제 안정될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근거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석유 수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가 비오페크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의 생산량이 이제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 수출 대금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흑자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유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기관들인데요. 이제 유가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하는 그 주요 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금융기관인데 그런 기관들에서 대체적으로 한 60불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한 65불 내외고요. 그다음에 2006년 말에도 이 정도, 2006년, 지금도 2006년 말입니다만 이 정도 수준을 보일 것일 테고, 내년에도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연간 예상치가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65불 내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각 기간 따라 좀 그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어떤 기간은 뭐 55불, 56불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는 조금 높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요게 기준치가 되겠고요. 어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1불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을 경우에는 78불까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인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한 60불 내외, 65불 내외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화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달러화 문제를 하면서 바로 두 번째 주제인 그 세계경제 불균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우선 향후 달러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원화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지금 927원인데 뭐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800원대로 들어간다거나,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한 6.4% 5%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5% 이상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 직전에 이제 저희가 적자 규모가 좀 컸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규모를 넘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5%가 넘는 6.5%, 6.45%의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제 세계 기축통화국가로서 달러 찍어내면 되니까 이제 지금 되는 건데, 이제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지속하는 것과 왜 달러화가 약세되는 것이 연결이 되느냐? 그건 이제 미국에서 무역 적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 적자 부분은 결국엔 달러가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공급이 늘어난 재화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논리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약세 요인이 이제 그 ECB, 이게 유로피안 센츄리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너무 좋아져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면은 그 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돈을 빌리는데 지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보통 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만 기업에 투자를 할 텐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기준이 올라가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투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줄이면은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완화되는, 그래서 경기가 완화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기가 과열이 돼서 물가가 상승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 중앙은행에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99년, 2000년 버블이 붕괴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금리를 1%대까지 낮췄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를 낮추면 아까 반대 논리로 기업에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는 수익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경기를 앞으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낮춥니다. 근데 이제 ECB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지역과 일본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상승할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중앙은행에서 일본은행은 일본의 중앙은행인데요. 그쪽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달러 약세 요인이 되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의 자본시장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높은 것으로 자금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금리를 높이면은 자금이 일본으로 가는 양이 많아지고요. 미국에서 금리를 높이면 미국으로 가는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금리와 미국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높거든요. 아까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금리가 5.2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하는 5.25%인데 우리는 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기에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드려 좀 사이드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ECB나 일본은행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자금이 글로 모이고, 그러면 자금이 글로 모이면은,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달러를 팔고, 엔화나 아니면 유로화를 사서 이제 그쪽 일본이나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파니까 이게 이제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금리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은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미 달러를 사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미 달러에 대한 어떤 약세를 좀 완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향후 달러화 전망에 대한 주요 변수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계 자본시장 통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같은 면이고, 그러니까 돈 한 마리 다른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자율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같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예, 근데 이제
이자율이 이제 꼭 같아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환율이 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그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면은 그 interest rate parity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차가 어떻게 그 설명이 될 수 있냐면은 환율 차이를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선 원화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달러를 바꿔서 미국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투자 수익이 있으면 다시 원화로 나중에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지금 바꿔서 투자하고 미래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개입을 해서 이자율의 차가 환율 차하고 이제 같아지는 지점까지 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인터레스트 페러티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자율이 같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캐리 트레이드 말씀하신 거는 그거하고 뭐 관계될 수도 있고 관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본이 경기가 안 좋으면서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국제 투자가들이 일본의 엔화를 빌려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에다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 그것도 그런 금리 차를 반영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으면 조금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이제 통합이 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자율이 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 금리를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정하시는데요. 그럼 과거에도 비슷한 의장이 희망이 직전에 2008년 말까지는 달러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책적인 면은 없는 건가요? 정책적인 면이요? 정책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달러와 약세를 용인할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 국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수지 적자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주요 장관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되는 게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수출업자들이 이제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고 들어오는 물품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세를 용인하는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80년대 중반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일본 엔화하고 밀달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300엔에 1달러 이런 정도 환율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환율 약세가 밀달러가 약세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그래서 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달러가 약세돼야 된다는 걸 해가지고 주요국 장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밀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거.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 반값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올당 150엔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이 작용을 했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밀달러 약세는 이 정부에서도 용인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테이프 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한 5분 정도 휴식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